그래서 일단 오늘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볼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볼 게 재고자산이었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 조사법 쓰면 뭐라고요? 총평균법.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무의 차이가 뭐냐면 회계는 그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무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쓸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총평균법은 실지재고 조사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무슨 법이 크죠?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인데 요번 시험에 요런 거 비슷한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자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감모손실은 저쪽에서 볼 거예요. 실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봤자 한 문제긴 하지만 나와봤자 그래도 감모손실 쪽이 실기 쪽에서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다가 처리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회계 처리 안 한다의 뜻은.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슨 법이요?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공식이 있었죠. 감가상각. 그래서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공식만 일단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 그래도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시험 문제에서 간혹가다 공식도 물어봐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계산 문제 이거 낼 거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그 다음에 생산량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볼 거 양이 조금 될 거예요. 일단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는 요것만 외울 겁니다. 부채에서는 딴 거는 안 외우고 일단 사채.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한다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 할증하고 할인하고 반대잖아요. 할증은 비싸다, 할인은 싸다. 그래서 원래 반대로 가는데 얘만 똑같이 가요. 둘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에는 자본 쪽에서는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저기까지 외울 거예요. 어디까지 외울 거냐면 원가액이 전까지. 우리 원가액에는 조금 나중에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부가세하고 소득세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인데 요 이익준비금 종종 출제됩니다. 실기 쪽에서. 그래서 이익준비금에서 알아야 되는 건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리고 자본금의 2분의 1인데 저희 시험은 요거까지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요것만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 얘는 무조건 나오면 그냥 순서 물어봐요. 그래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4개 있었죠?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할인. 순매입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할인.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인데 요 공식의 특징은요, 얘네는 내면 웬만하면 4개 다 쓰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산회계 1급 풀 때는 이거 기억 안 나면 찍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무에서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회계하고 세무하고 달라요. 왜냐면 딴 게 다른 게 아니고 회계는 시간이 60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 계산 문제에서 2, 3분을 써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세무는 90분이잖아요. 맞출 수 있는 거 확실히 맞춰야 돼요. 회계하고 세무하고 좀 달라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무는 뭐는 확실하냐면 일반적으로 세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알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세무는. 근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또 긴장 많이 하시거나 막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세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계 때하고 세무 때하고 똑같은 문제 나와도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302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수시로 캡처해서 보낼 거예요. 스캔 떠서. 그래서 일단 오늘 나갈 거 다는 아닌데 일부는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요거 어려워요. 이건 실기 쪽에 주로 나오는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뭐하는 사업자냐면은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겸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겸업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경영을 두 가지 이상 한다. 그래서 뭐하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이 같이 있는 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써드린 것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약국. 그래서 약국은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조제 용역은 면세고 일반 의약품은 뭐다? 과세다. 이런 식으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국이라던가 슈퍼, 마트 이런 것들도
과세도 팔고 면세도 팔잖아요. 왜냐면 과일도 팔고 과자도 팔고 하잖아요. 근데 과자는 과세고 과일들은 면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혼합하는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하고 적용되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과세로 볼 거냐, 어떤 걸 면세로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던가 적용되는 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 안분계산이라고 있으세요. 안분에다 밑줄 치세요. 안분이라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분이 헷갈리시면은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왜 나누냐면 과세면세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과세야, 다 면세야, 이런 사업장은 나눌 필요가 없죠. 왜요? 어차피 다 과세 아니면 뭐니까? 면세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뭐를 나눠줘야 되냐면 과세에 얼마 썼는지, 면세에 얼마 썼는지.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서 한 군데에만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산 물건을 과세 쪽에다 쓸 수도 있고 면세 쪽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공통으로 쓰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눠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나누는 거는 실기시험으로 나와요. 실기 파트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론 파트에 나오는데요. 이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안분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이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 5년에 한 번꼴로 나오거든요. 이론 시험에. 안 내진 않는데 잘 내지도 않아요. 왜냐면 낼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가 딸랑 3개라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안분계산의 배제 1번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 미만. 그래서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은 면세가 작단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만약에 0.1%야. 그러면 계산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맞죠? 근데 그 기준점을 몇 프로로 본 거예요? 5%로 본 거예요. 그래서 5%보다 작으면 너무 작으니까 계산할 때 꼭 계산해야 되냐,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면 세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50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자. 왜냐면 금액이 큰 것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 안분계산의 배제에서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숫자 5. 왜냐면 거기 보시면 5%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얼마 나오죠 또? 5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숫자 5를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 그러면 우리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그래 5만 원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말자. 왜요? 금액이 뭐 하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금액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배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5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저희가 계산은 직접 안 합니다. 컴퓨터가 해주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저기 어디 갔냐, 304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만 적으시냐면 안분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이 있거든요. 안분계산이 있고 정산이 있는데 안분계산은 요때 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정산은 확정신고. 근데 시험 때에는 날짜는 줍니다. 그냥 그거 보고 예정인지 확정인지 구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실기 위주로 보기는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넘어가세요. 요건 실기 때 볼 거예요. 그다음에 30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306페이지. 거기 보시면 납부색 또는 환급색의 재계산이라고 있으시거든요. 요 옆에다 감가상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그 306페이지에 보시면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고 있는데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왜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을 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여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그럼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 넘어요. 몇 년이 넘는다고요?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그 언제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게 매번 똑같다 그러면 재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죠? 계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계산을 하는데 요것도 실기 때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시험 문제 재계산 나오면 일단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왜냐면 실기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은요. 재계산 안 하는 것도 한두 개씩 껴줘요. 네, 그러니까 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보고 아 요거는 감가상각 하는 거네. 이거는 감가상각 안 하는 거네. 이걸 구별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주로 실기에 나와요. 이론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실기 위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314페이지. 그리고 이론은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실기 가서 더 많이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라고 있습니다. 일단 예정신고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더 적어드리면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왜냐면 1기가 1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2기는 7월에서 몇 월이죠? 12월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걷는 건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걷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금액이 클 수도 있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좋아요? 나눠서 내는 게 좋아요? 나눠서 내는 게 좋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은 조세 수입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라는 걸 만들어서 조세 수입의 평균화,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뭐요? 분산.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돈을 받아서 국가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 내면 부담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내면은 그게 조금 반감될 수가 있겠죠. 분산 효력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분은 1월 1일부터 어디였어? 3월 31일까지가 아니고 3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3월
31일까지만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왜냐면 1월달하고 2월달엔 사업한 게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신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말로 써놔서 그러지 날짜로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개인 사업자 및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 고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고 법인 고지 납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고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납부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걸 고지납부라고 하는 거고요. 신고납부는 우리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무슨 납부라고 해요?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법인사업체에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업체에 들어가시면은 일반적으로 예정 신고 때는 신고 납부가 아니고 무슨 납부라고요? 고지 납부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거기 막 열심히 써놨는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면은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나 작은 법인 사업자는 이제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 고지서가 50만 원이 안 되면 국가에서 고지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50만 원보다 작으면 한 번에 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확정 신고했을 때 1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왜 저희 고지서 안 날라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전에 신고한 거 부가세 신고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고 데이터 봤더니 100만 원이 안 돼. 그럼 100만 원의 반이어야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안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요번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작아서 고지서 안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다음번 확정 신고 때 신고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왜냐면 법에서 50만 원보다 작으면 뭐 하기로 했어요? 고지서 안 발송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세무사 사무실을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 돼요. 무슨 상황이 되냐면 거래처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맞죠? 네.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그러면은 일반 사무실 직원보다는 많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찾아갖고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원래 제일 좋은 건
탁 물어봤을 때 척 나가면 제일 좋은데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해서 알려주면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맨날 물어볼 때마다 모른대. 그러면 잘못하면요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아 그래갖고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모르겠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보죠. 맞죠? 그리고 신뢰도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요. 신뢰도 올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신뢰도 떨어뜨리기는 대빵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해요. 거기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3분의 1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요거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그 코로나 시기 때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갑자기 장사가 안 되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국가에서 고지서로 발행을 해주는데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갖고 고지서로 날라온 거 너무 부담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신고를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3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1이면 거의 뭐 한 33%인데 일반적으로 30% 전후를 보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돼. 그래서 이 돈을 내기에는 힘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점을 3분의 1로 잡은 거예요. 33%. 그래서 그거보다 안 되면은 뭐 가능하다? 신고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고지서로 날라오는 게 너무 부담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요 상황이 이 상황이 되면 거래처에서 연락 옵니다. 우리 거 신고해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힘든데 고지서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해 달라고 연락 옵니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고지서 내시라고 라는 식으로 초반에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 3분의 1일 경우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 왜냐면 거래처에서는 신고해달라. 세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은 귀찮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 한 건 더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뭐 날라오는 게 없잖아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냥 일만 하나 더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 마인드하고 사장님 마인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뭐냐면 사장님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고, 직원 입장에서는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받아가는 월급은 어떻죠? 똑같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다 어떤 사장님들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장님 마인드를 갖고 하라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하면 보너스를 주든가, 뭔가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맨날 열심히만 하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 사람들이 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면 일하는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게 적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요. 315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정이라고 있습니다. 경정. 그래서 경정이 있고 결정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경정만 나와 있는데, 경정이 뭐냐면은 신고가 잘못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뭐냐면 무신고예요. 거기 교재 안에 결정이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경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에서 틀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그건 이제 경정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 이거는 무신고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결정해버려요. 너 얼마 내라. 그래서 무신고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신고하면 가장 큰일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무신고하시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페널티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국가 말 안 듣고 무신고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죠. 그래서 무신고하시면은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무조건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월급 주고 격리 직원 뽑아서 쓰고 세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신고 잘못하면요,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사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격리 직원을 두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급 316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환급 두 가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일반은 30일, 조기는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받으시려면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환급인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는 안 돼요. 예정 신고에서는 환급 안 해줍니다. 안 돌려주고 확정 신고 때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정 신고 때는 X고 확정 신고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조기의 뜻이 뭐죠? 빨리빨리 해요, 일찍. 그래서 조기 축구, 그래서 원래 새벽에 하는 축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해주는 걸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데, 15일 안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수출하거나 그 다음에 시설 설비에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왜 해주냐면,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어요? 수출로. 그래서 수출하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혜택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하게 되면은 취업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취업률이 올라가려면 회사에서 돈 번 거를 시설에다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뭐 기계를 더 좋은 걸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잘 안 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조가 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채용이나 자르는 게 외국에 비해서는 좀 더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더 어려워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못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공장은 잘 안 지어요. 왜냐면 인건비도 높고, 일단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잖아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도 베트남에다 공장 많이 지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 설비 투자를 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무슨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 왜냐면 기계라던가 공장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관련돼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조기 환급은 신고를 매월도 가능하고요,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대신 4개월에 한 번씩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게 3개월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서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은요, 환급을 하실 때 요거는 있어요.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세 달에 한 번 하든 조기 환급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3월, 4월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안 돼요. 뭐가 섞여 있는 건 안 되냐면 예정하고 확정하고 섞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돼요. 뭐는 되냐면 1월에서 2월은 돼요. 왜냐면 둘 다 무슨 신고예요? 예정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안에서는 마음대로가 가능한데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하고 섞어서는 신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예정 신고는 예정 신고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어. 수출을 하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할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뭐를 줘야 되니까요. 일정 부분 혜택을 줘야죠.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부터 1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여기가 다 가산세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 보시면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추후에 실기 위주로만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 다 기억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 시험에 나오는 게 한 7, 8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추석 전에 연습을 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제가 요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따로 저희가 한 3, 4일 정도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때 빠지시거나 그러시면은 좀 타격이 커요. 세무 특히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로 볼 겁니다. 요 파트는. 그리고 한 파트 남았는데 요거는 암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간이과세자. 근데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저희 시험은 이론 위주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론에다가 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론 다 맞으면 떨어지거든요. 30점이니까. 근데 실기 다 맞으면 붙여요. 70점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에다 좀 더 저희가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기 쪽에. 왜냐면 실무 자체가 배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은 없지만 실기만 다 맞아도 합격이에요. 왜냐면 이론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둘 다 합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 과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실기 쪽에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 제가 간이과세자 나오면 맨날 이거 쓰죠. 뭐 쓰냐면은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가는 개인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뭐여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해야 된다? 납부도 면제된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 예전에 한번 이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납부가 면제지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 신고는 해야 되냐면 신고를 해야 이 사람이 4,800을 팔았는지 8,000을 팔았는지 1억을 팔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공급 대가가 3,000인지 5,000인지 1억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뭐만 면제인 거예요? 납부만.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좀 나쁘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그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